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는 다음과 같은 교재로 우리 그 전산 강의를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쭉 넘겨보시면 시험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언급을 드리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학습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포커싱이 전산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이 자격증 시험이 거의 뭐 시험 범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산 자격증의 이 특이점은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세무사랑이라든지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 시험까지도 같이 실시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요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고 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는데 뭐 제가 세무사라고 해서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요 전산 자격증 시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중점적으로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차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습득을 하든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습득을 하든 실제 실무 나가시면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인터페이스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예시를 드는 건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이 전산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급, 1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마찬가지로 2급, 1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산 회계와 전산 세무는 이 실무가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2급, 1급이라고 하면 1급이 더 상급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산 세무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라고 하면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 1급 전부 다 취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우리 수업의 그 목적은 당연히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은 당연히 취득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학습을 하시면 전산세무 2급까지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바운더리를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계사 시험, 그 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FAT, TA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급 1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AT 1급부터 TAT 2급까지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전산회계 1급을 이제 시험 안내를 해드리면 우리 시험은 60분 동안 실시가 되고요. 당연히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다. 근데 이론이 30점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가 70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경영학과라든지 회계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더 간단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이게 취업을 목적으로 이 자격증을 처음 취득을 하는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이 실무만 공부하셔가지고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이 시험 자체가 너무나 난이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평가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도대체 이 실무는 뭐냐 라는 부분이 결국은 핵심인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회계 1급부터 전산세무 2급을 커버한다 라고 한 이유가
이 다음에 이 실무 일반 전표 입력과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이 시험의 약간 핵심인데 우리 수업은 이 일반 전표 입력과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내용을 이론과 더불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학습을 하시면 전산세무 2급까지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점에는 이 시험들이 다 종료가 돼 있을 것이니까 내년도 시험 일정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수업 듣고 자격증 취득 안 한다 그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응시하신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KLab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실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2교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교재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돼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요 전산 자격증이라는 것은 범위는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와, 그죠? 이 회계라는 것은 회계 원리 수준의 회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뭐 중급 회계 정도까지의 회계는 논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원가. 이 원가라는 것이 결국은 회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별도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의로 원가라고 나눠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 회계 원리 수준의 회계와 그리고 원가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법까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은 뭐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보다 보면 당연히 그것을 이제 습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강의 목적상 전부 다 내용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회계의 기본 개념과 회계 등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회계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회계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회사의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는 뭘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통해서 그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의 정보, 이 회사의 정보인데 어떤 이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뭐 이제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투자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회계 정보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재무제표의 이 재무 상태표라는 것인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재무 상태표라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 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출제가 막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혹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전산 자격증이 아니고 일반 다른 자격증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계는 재무회계와 원가 및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를 따지시면 돼요.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정보 이용자가 그 회사의 외부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 회사의 내부에 있는 자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 타겟이, 그 정보 이용자 타겟이 그 기업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원가 관리 회계, 여러분들은 원가 관리 회계를 같이 공부하시지만 사실은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는 별도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원가 관리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원가 관리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그 회사의 내부에 있는, 즉 대표적으로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재무회계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외부에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 거야. 그 양식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재무제표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원리와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거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깨우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장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가관리 회계는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가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고요. 그 대표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이 원가관리 회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정보들을 이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는 건데요. 이 회사가 뭐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수많은 거래들을 전부 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다음의 요건, 즉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건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부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요즘 출제 유형은 아니고 과거에 뭐 요즘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재에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회계 등식이라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우리가 회계 등식이라고 함은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T 계정이라는 게 그려져 있긴 한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떻게 부채라는 것은 그 회사가 이제 어떤 다른 외부에서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고, 자본이라는 것은 흔히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은 그 회사의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아니면은 회사의 주주를 모집하든 그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이 결국은 그 회사의 자산이다 라는 등식을 우리가 이제 도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뭐 재무상태표를 통해 가지고, 창업 단계의 재무상태표를 통해 가지고 그 등식이 성립됨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차변이라는 개념과 대변이라는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 거래의 8요소다라고 해서 우리 뭐 회계 원리에서 이걸 암기하시기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재무상태표상 이제 T 계정 있잖아요. 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었다라는 등식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랬다라는 것은 이 T계정상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의 본인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차변 위치에 자산이 등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 위치이기 때문에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 보면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라고 되어 있고 대변의 자산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본인의 위치에 있으면 플러스, 본인의 위치가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재무상태표뿐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 T계정도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 위치의 수익, 차변 위치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위치가 되면 비용 위치에 들어간다, 차변에 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대변 위치에 수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원래 본인 자리니까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거래의 8요소라고 해서 이미 암기가 되어 있으실 텐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걸 우리 수업하면서 이거 쭉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겠죠? 이 이론 기출을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우리 수업은 이제 한 커리큘럼당 한 30분 정도씩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30분 찍으면 여러분들은 한 뭐 15, 뭐 풀타임으로 한 번에 들으시면은 뭐 2배속해서 15분 안에 들으시든 아니면은 조금 배속을 낮춰서 한 뭐 20분이든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 세이브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강의했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지만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이게 강의를 쭉 들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잠깐 스탑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고 또 내용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또 뭐 과제처럼 쌓이지 않습니다. 이 강의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 하는 이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요 박스 있잖아요. 회계 순환 과정. 요걸 암기를 하시는데 이 암기를 하실 이유가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아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그 플로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이 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좀 크게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인지 회계상 거래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을 하시고, 그죠? 회계상 거래다. 이 회계상 거래는 우리 재무제표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분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회계상 거래를 어떻게 분계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돈이 10,000원 나갔어요. 그죠? 10,000원 나간 이유가 우리 직원들 식대로 복리후생비라고 보통 표현하죠. 10,000원 나갔어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한 이 분계를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요 교재를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회계 원리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현금 10,000원이 나가면서 요 식대 복리후생비 10,000원을 체크했다. 요 과정을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데 이 분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장부에 옮겨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 분계를 하면 자동으로 장부에 전기가 되는 것이고 그 장부에 전기한 것이 완성되지 않은 시산표, 즉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장부를 완성을 시키는데 그 완성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회계기간 말에 결산분계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말 수정분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산표를 확정한다. 즉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이제 배우시게 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에 요 분계를 직접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디까지 시산표까지 완성이 되고 결산 분계를 하면 재무제표까지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업무, 이 회계 쪽 업무가 굉장히 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일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그 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됐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전표 처리한다 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이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분계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계장을 작성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지만 이 책은 좀 소설책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표 정리된 것을 우리 분계장으로 옮기고요. 이 분계장으로 옮긴 것을 어떻게 한다? 장부로 옮겨야 된다. 이 장부로 옮기는 작업 자체를 전기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거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라고 하면 현금 계정 원장에 현금 장부에 그 분기한 것을 모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이제 전산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직접 그려보고 이러시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플로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금 분기했고 복리후생비 분기했는데 복리후생비라는 장부가 있을 거고 현금이라는 장부가 있을 건데 그 장부에 각각 숫자를 옮겨 넣어야 된다. 그것을 전기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잖아요. 다 정리를 하면 그게 어디에 모이게끔 돼 있냐면 그 정리된 아까 이야기했던 현금 장부, 뭐 복리후생비 장부,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차입금 장부, 자본금 장부 이걸 쭉 모아가지고 뭉쳐놓은 게 시산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뭐 풀칠하면서 붙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그 분계를 하면 자동으로 장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옮겨진 장부가 자동으로 이쁘게 시산표가 작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T 계정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산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 시산표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거 현금 장부, 그다음에 뭐 차입금 장부, 자본금 장부 모든 장부들을 다 뭉쳐놓은 것이 뭐다? 이 시산표다라는 거야.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서 뭘 정리하는 거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는지. 만약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미스가 난 거죠. 그런 미스가 난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수정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제가요 물건을 100만원 주고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물건 100만원 주고 팔기 위해서 50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그런 내역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선표를 보면 재고자산은 지금 현재 40만 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매출은 80만 원이에요. 야, 그래서 이 매출 80만 원에 대응하는 원가는 얼마냐? 라고 했었을 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수정전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보이는 회계상 거래를 열심히 분개를 해서 그 열심히 분개된 내용을 장부에 옮기는 작업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매출원가를 확정하는 단계는 실제 눈으로 보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회계 담당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결산 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한 결산 분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수정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4단계의 기말 수정 분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완료되지 않은 작업이었기 때문에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완료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말 수정 분계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이러한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지만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재고자산이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4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해 매출이 얼마 발생이 됐어요? 80만 원 발생이 됐었잖아요. 이 80만 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얼마다? 실제 35만 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매출원가가 35만 원 발생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이러한 수정 후 합계 잔액 시산표도 당연히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맞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분개가 되지만 이거 합계 잔액 시산표 이거 내가 손으로 써야 된다고? 이거 손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한두 번 연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이쁘게 잘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계상 거래만 인식하시고 그 회계상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프로그램에 분개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단계, 이 플로우는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이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공자들도 사실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것들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을 물론 프로그램이 해주지만 이 과정을 모른 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거는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뭔가 잘못됐었을 때 그 장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 어떤 회계상 거래가 발생이 되고 그런 회계상 거래를 우리가 분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완성된 분개장을 각각의 장부에 어떻게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했고, 각각의 장부로 옮긴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합친 합계 잔액 시산표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말 수정 분개를 통해 가지고 완성된 합계 잔액 시산표로 이제 드디어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실제 이러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교재에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또 플로우가 있어요.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시키고 비용을 확정시킨다.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손익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손익을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러한 손익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교재를 한번 쭉 내용을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이익잉여금이 손익계산서에서 올해 우리가 영업을 했더니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현재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발생이 됐거든요. 이러한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를 완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과 같은 당기순이익이 어디 들어가느냐? 저 올해 이만큼 영업을 했더니 실제 잉여금이 28만 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고 그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면서 재무상태표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해야지만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마감된 자산부채 자본은 결국은 뭐다? 그 다음 연도의 기초자산, 그 다음 연도의 기초부채, 그 다음 연도의 기초자본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0년도가 있고 X1년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X0년도의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이익잉여금이 들어와서 확정된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X1년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자산부채 자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0년도 기말 자산 이퀄 X1년도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쭉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의 마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는 분개를 해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실 내용은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2교시 때 계속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